네,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아마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쟁점, 전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제 결과 관심인데요.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소송은 론스타의 청구액은 한 6조 2천억, 3천억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8천억 원짜리 소송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론스타가 하나은행의 계약서보다 약 7,700억 정도 이제 깎아서 팔았는데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이른바 부당한 압력인지 여부가 이제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인정이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그 8천억 원 손해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패소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한 10년 지난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애초에 계약서가 있었고 그 계약서 금액보다는 한 8천억 정도 이제 깎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국제중재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분쟁의 결론이 이제 이르면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오늘 밤 한 10시 정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사건이 워낙에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론스타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때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문제 제기했던 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2012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론스타가 이제 한국을 국제중재에 제기하겠다라는 이제 서한을 보낸 것에서 이른바 이 국제중재가 시작된 거죠. 론스타가 47억 달러 그러니까 약 6조 한 2, 3천억 원에 청구하는 그 어떤 큰 덩어리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좀 더 싸게 팔아라고 압박을 하고 매각을 지원했다. 그렇게 해서 한 2조 원 정도 손해 본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청구는 저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승소 금액에 대해서 그 세금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소개 해설에서 나왔습니다만 론스타가 이제 그 전 10년, 그러니까 꽤 역사가 깁니다만 2003년도에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약 한 5조 원 정도의 이제 뭐 이 외환은행 주식 차익이라든지 또 여러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약 5조 원 정도의 이제 이득을 얻었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론스타가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 여러 제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에 그런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한 약 2조 원 정도 세금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 대주주 자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 때문에 더 싸게 팔아야 됐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만약 이 사건을 승소한다면 승소할 때 낼 세금까지 더 붙여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여러 경제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세금이 부당하다. 그게 이 세 가지로 구성해서 약 6조 이제 2,3천억 원 정도의 제소를 한 거죠.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제 2003년에 그 참여정부 때 외환은행을 샀고 론스타가 그렇죠. 2003년도에 이제 투자가 들어왔죠. 네, 샀고 그걸 2007년에 HSBC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한테 팔았지만 사실 HSBC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그때 몇 조 원 손해 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HSBC 홍샹에 대한 론스타의 청구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부풀리기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뭐 가령 이를테면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서 못 팔았다. 그래서 그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때 그 아파트를 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한 5건 정도 매매 계약이 가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한 사람에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5건 매매 계약에서
자기가 팔 수 있었던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여나 만약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어서 하나은행의 매매가보다 싸게 판 것이 손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만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다른 기회들 아까 말씀하신 HBC, 홍콩 샹하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었는데 그 전 기회들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모아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홍콩 매각 승인 과정이 좀 지연됐다고 그 부분을 좀 론스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8천억 소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은행에 대한 매각 지연, 매각 승인 지연이고요. 문제는 그 전에 홍콩 샹하이까지 이제 부풀려서 덤태기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뭘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한 번 팔아서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 팔 수 있었던 기회들까지 다 합해서 손해를 청구한다. 그것은 이중 계산이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6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최대 8천억 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사건은 8천억짜리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8천억을 우리가 이기면 전부 승소하는 거고요. 8천억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패소할 경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혈세에서 나가게 되는 돈은 8천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소송의 그렇죠. 이 소송의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어떤 부당하게 뭘 잘못해서 개인이 손해를 보면 우리가 법원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외국인 주주라는 이유로 이런 잘못된 국제 재판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10년이나 걸렸고 이 10년 과정에 우리 변호사 비용 또 중재인들 비용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1,000억 원까지 됩니다. 제대로 된 우리 법원 놔두고 이 잘못된 이 제도로 인해서 10년 1,000억 원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8천억을 우리가 패소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왜냐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6조 원 소송이다라고 하니까 패소하면은 6조 원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이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6조 원은 이제 론스타가 달라는 금액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서 판단해 볼 만하다 하는 그 부분은 하나은행의 매매가보다 7,700억 원을 싸게 팔아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쟁점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부풀린 것이고 이중 계산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소할 때 내야 될 세금까지 청구하는 대단히 부풀려 있는 계산이죠. 네. 이 문제 이제 판정하게도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 여기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ICSID 여기가 어떤 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계은행 산하에서 만든 이런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국인 주주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 시대도 아니고 또 심지어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는 제재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은 달라져 있는 국제 경제 질서인데요. 이 시대 그러니까 2003년 론스타가 투자를 하고 그 전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는 여러 국제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행여나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정부에게 어떤 부당한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나라 법원에서 해결하지 말고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법원을 세계은행 산하에 만들어 두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당시에 그런 체제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은행 산하에 익시드라고 하는 이 국제 투자자를 위한 법원 분쟁 해결 센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익시드라고 읽으면 되는 거군요. ICSID, 익시드. 네, 뭐 어떻게 읽긴 나름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외국인 주주에 대해서 이런 부당한 국제 재판 특권을 주는 것 이건 좀 근본적으로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이게 무슨 국제 기구는 아닌 거죠? 국제 기구인 거죠. 국제 기구인 건가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기구. 네, 왜냐하면 이 국제 기구라는 게 결국 이제 국가가 이를테면 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면
이 국제 기구를 인정하는 별도의 협약을 맺지 않으면 그 어떠한 뭐 론스타든 론스타 할아버지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사법 주권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특별히 그 특정 시기에는 그때의 어떤 경제 철학이었던 거겠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의 사법 주권을 일시 포기를 하고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이 익시드를 설립하는 일종의 기구이죠. 이 기구를 설립하는 그런 협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과도기인데요. 이를테면 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2007년, 2008년에 체결되는데 그때는 여전히 그런 경제 철학이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는 그런 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자유무역 기구라든지 또 새로운 국제 협정에서는 이제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법원에서 했다면 훨씬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익시드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앞서서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소송이 지연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이 좀 궁금한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변호사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예. 법원이 저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를 저는 더 보호하는 흐름에 있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국제 거래나 재판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 저 론스타 주장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나은행이랑 계약서보다 싸게 팔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이른바 먹튀 논란, 예. 그런 한국 정부 그 금융당국이 부당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매매가보다 7,700억 싸게 팔아야 됐다. 예. 결국 한국 정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법원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공정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도 10년 무려 아무리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제 지연된 정이라고 해서 예. 너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0년씩이나 걸리고 더 문제는 설사 우리가 전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10년 동안의 변호사 비용들 또 중재인 비용도 우리도 거의 절반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한 500억 만약에 다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한 500억 가까이 될 텐데 오랜 네. 기간 그 500억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잘못된 국제 특권은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익시드의 판정부가 3명이고 이것은 뭐 교수, 변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일테면 가령 저처럼 국제 통상 분야를 좀 했다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법원과 다르게 철저히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변에서 우리도 직접 가서 이제 예. 우리 변론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론스타가 우리 은행법상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중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처음부터 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예. 변호사단체에서는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가서 그 3명의 중재판정부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예. 그것도 거부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의견서도 제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법원이 하는 그런 객관적인 절차. 그래도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에 이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어떤 판례라든지 절차라든지 공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이 심리에 대해서는 전혀 밀실에서 심지어 우리 국내 이때면 이제 론스타가 문제 삼고 있는 게 검사들인데 또 국세청의 직원들 또 당시의 공무원들 예. 누가 가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도 우리 국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중재인이 진행하는 이 국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뭐 약간의 우려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론스타에 좀 우호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는 제가 건가요?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틀이라는 게요. 예. 네.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그 당시 경제 철학으로서는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체제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 나라가 이를테면 어떤 공익을 위해서 또 시민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공익적인 요구를 어떤 균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출발 자체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장기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어쨌든 매매가 하나은행에게 팔려고 했던 매매 가격보다는 7,700억을 싸게 판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잘 방어했느냐. 특히 이제 예. 중간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어떤 불공정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론스타 자체의 결함이 있었다. 예. 론스타에 문제가 있었다. 처음부터 대주주 자격도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기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부터 내일 새벽까지 우리 시간으로 이제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오늘 변호사님 전망하신 대로 꼭 그런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